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은퇴 후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이 말 솔직히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젊을 때는 일단 집부터 마련하자가 목표였습니다.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끼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결국 내 집 마련에 성공합니다.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지만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마음이 놓이죠. 그래도 나는 집은 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퇴가 가까워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집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자산은 분명히 억 단위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습니다. 재산세, 관리비, 병원비는 매달 나오는데 수입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이자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자산가는 맞는데 현금이 없는 자산가구나. 오늘은 이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은퇴 후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산은 많은데 생활비가 부족한 현금 흐름의 함정. 부동산은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입니다. 가격은 크지만 쉽게 쪼개 쓸 수 없습니다. 집을 한 칸만 팔 수는 없으니까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이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7080%가 집에 묶여 있다면 어떨까요? 집값 10억, 금융자산 5천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겉으로 보면 자산 10억 5천의 중산층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라면 매달 170만 원이 부족합니다. 금융자산은 몇 년 안에 고갈됩니다. 결국 선택지는 세 가지뿐입니다.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는 것. 문제는 대부분 집은 팔고 싶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정든 동네, 이웃, 추억, 자녀와의 연결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니까요.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문제들. 사례 1. 강남에 집은 있는데 병원비가 부담입니다. 60대 후반의 김 씨는 서울 강남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대출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은퇴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입니다. 퇴직금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가입했지만 몇 년 사이 병원비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 남짓, 관리비, 세금, 보험료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집은 비싸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빠듯할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집값은 올라도 생활비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산의 평가 금액과 현금 흐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례 2. 지방의 2주택 그런데 팔리지 않습니다. 박 씨는 젊을 때 분양받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는 거주, 한 채는 지방에 있는 투자용입니다. 한때는 전세가 잘 맞춰졌고 시세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거래가 끊기면서 지방 아파트는 몇 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평가액은 8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매도를 시도했지만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가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권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례 3. 자녀에게 물려주려다 본인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집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연금이나 대출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줄이며 버텼습니다. 여행도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병원 검진도 미뤘습니다.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 집 꼭 저 안 줘도 돼요. 두 분 편하게 사세요. 그제서야 부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목적이었는지 삶이 목적이었는지. 은퇴 후 자산은 보존만이 아니라 활용도 중요합니다. 3. 부동산 중심 구조의 세 가지 위험. 유동성 위험. 갑작스러운 의료비, 간병비, 자녀 지원이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
집값은 오를 수도 있지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리적 의존 위험.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준비를 늦춥니다. 금융자산, 연금, 현금 흐름 설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은퇴 전부터 자산 구성 비율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80%, 금융자산 20%라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5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고정지출은 얼마인지, 연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숫자를 직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셋째, 집을 성역으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일부 자산 매각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5.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싼 집을 지키는 삶인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속에서 마음 편한 일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집은 있어야 안심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집만 있고 현금이 없다면 그 안심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퇴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사는 시간입니다. 돈은 남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통장을 열어보고 자산 구성표를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집의 가치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을 중심에 두고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상황이 될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은퇴 준비는 집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설계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상황이 왜 은퇴 후 큰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왜 우리는 부동산에 집중하게 되었을까? 과거의 성공 경험이 만든 확증 편향.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겪으며 부동산 가격이 장기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은 장기간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의 신념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오른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강화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뉴스는 기억에 남고 하락 사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040대라면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지만 70대에게는 시장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자산 착각 효과 웰스 일루전.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실제 소비 여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집값이 10억 원이 되면 스스로를 부자라고 느끼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 중요한 것은 순자산 넷 워스이 아니라 가처분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은퇴 이후의 재무 안정성은 다음 세 요소로 결정됩니다. 기대 수명, 연간 소비 지출, 안정적 수입원. 여기서 부동산은 세 번째 항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임대 수익이 없다면 거주용 주택은 현금 창출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 등 지속적인 지출을 발생시키는 비생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학적으로 본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 기대 수명의 증가. 통계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습니다. 건강 수명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60세에 한다면 최소 2030년을 추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총 생활비를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 연간 3천만 원, 25년간 필요 금액 7억 5천만 원.
이 숫자를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은퇴는 짧은 노후가 아니라 제2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집 한 채로는 이 긴 시간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인지능력 저하 위험.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합니다. 보건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생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마지막 10년 동안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인지능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재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때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즉, 유동성 부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의사결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은퇴 자산 설계의 구조적 해법. 그렇다면 무엇이 합리적일까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산을 3개의 통으로 나누기. 은퇴 자산은 보통 3가지 버킷버컷으로 나눕니다. 생활비 통 35년치 현금성 자산, 안정수익통 채권, 연금 등 안정적 현금 흐름 자산, 성장통 주식, 일부 투자 자산. 이 구조의 핵심은 시장이 흔들려도 당장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이 세 통 어디에도 완벽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운사이징의 합리성. 심리적으로는 어렵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다운사이징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큰 집, 작은 집으로 이동. 차익 일부를 금융자산화. 관리비와 유지비 절감. 이는 단순한 소비 축소가 아니라 자산 구조의 효율화입니다.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집을 유산이 아닌 자원으로 보기. 전통적으로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와 가족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의 희생보다 부모의 안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재무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최적의 상속은 남는 자산이 아니라 부모의 안정된 삶이다. 자산을 남기는 것보다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결국 은퇴 설계의 본질은 심리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은 팔기 싫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이 모든 고민의 근원은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입니다.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2배 이상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 가장 큰 손실은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현금 부족으로 삶의 선택권을 잃는 것입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치료를 미루고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손실입니다. 5.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내 자산 중 즉시 현금화 가능한 비율은 몇 %인가? 5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했는가? 집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가? 삶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가? 은퇴는 자산의 크기를 자랑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시기입니다. 집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때 위험이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심 구조를 재설계하는 용기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가 아니라 나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자산 구조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